안녕하십니까. 키사이트의 파트사인 제이스에서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오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DR 베이직과 전송 솔로의 특성 및 그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송 솔로라고 하면은 신호가 전락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솔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PCB들, 디퍼런셜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싱글핸드 라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RF 코엑셜 케이블, 더 간단하게는 트위스트드 페어 케이블들을 이런 모든 종류의 솔로를 가리켜서 전송 솔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송 솔로를 만드실 때는 이상적인 솔로를 기대하실 텐데요. 여기 TX란에서 깨끗한 구형파 신호가 전송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전송 라인을 지나가면서 점점 로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로스가 없고 또 리플렉션도 없다. 이런 솔로를 가리켜서 저희는 이제 특성 임피던스가 매칭된 아이디얼한 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드시는 솔로가 있는데 PCB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신호의 넓이가 틀려진 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지점을 지난다면 여기에 구형파가 쭉 지나가다가 솔로의 두께가 틀려지는 지점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반사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반사파가 발생하는 원인은 신호의 넓이가 틀려졌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저희가 했을 때 특성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됐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 특성 임피던스가 왜 발생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영어로는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또는 인스턴테니어스 임피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인스턴테니어스 임피던스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말로 하면은 인스턴테니어스는 순시, 순간적인 시간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회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노란색 기판이 PCB를 옆에서 본 화면입니다. 그 사이에 구형파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형파가 쭉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딱 순간을 캡처해서 놓고 보시면 자,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전압차가 발생했습니다. 구형파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A 지점의 전압은 V 플러스고요. B 지점의 전압은 V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갔죠. 그리고 전압차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옥메 법칙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가 있기 때문에 저항, 임피던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보실 게 있는데 구형파의 라이징 타임이 빠르다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이 가깝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서로 틀려지는 거고요. A 지점과 B 지점이 느리다, 즉 느린 라이징 타임을 갖는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느리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피던스의 변화량과 신호의 라이징 타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전송 속도와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에 신호가 좀 느린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고려 안 하고 PCB를 만들어도 전송이 잘 됐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MHz 클락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MHz 클락이라 그러면 라이징 타임을 대략 계산해 보면 12.5나노세컨드가 됩니다. 12.5나노세컨드를 PCB에서 계산해 보면 거리가 1.5m 정도가 됩니다. 즉 1.5m 이상의 거리가 돼야지 임피던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위차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MHz 클럭 정도 가지고는 임피던스가 보드상에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신호가 좀 빨라져서 100MHz 클락을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MHz 클락이면 10배로 빨라진 거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서 라이징 타임이 1.25나노세컨드입니다. 1.25나노세컨드는 FR4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0.15m가 됩니다. 네. 일반적인 PCB에서 0.15m, 네, 15cm 정도 되죠. 이 정도 이상인 PCB는 임피던스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신호가 점점 빨라지죠. 기가헤르츠 단위도 나오고요. USB는 10GBps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신호가 어떻게 될까요? 자, 1GHz 클락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GHz 클락이면 라이징 타임이 0.125 나노세컨드입니다. 네. 거리로 환산을 해보시면 대략 15mm 정도 되는 거죠. 15mm,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PCB에 해당이 됩니다. 네. PCB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PCB가 지나가는 선의 굵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거죠. 즉,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특성 임피던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PCB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 살펴보시겠습니다. PCB를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갔는데 쭉 가다 보니 그라운드판과 신호라인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 그라운드판과 신호라인의 거리는 똑같지만 신호라인의 넓이가 넓어진 경우가 있고요. 또 지나다 보니 신호라인의 넓이가 확 줄어든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지날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임피던스가 쭉 가다가 신호라인과 그라운드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임피던스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까워지면 임피던스는 떨어지겠죠. 또 좀 지나가서 임피던스가 판이 넓어지면 임피던스는 쭉 떨어지게 됩니다. 네. 반대로 폭이 좁아지면 임피던스는 쭉 올라가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의 임피던스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임피던스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첫 장에서 살펴본 전송 송로, PCB, 케이블 이런 거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TDR 방법에 의한 임피던스. 제가 앞에 설명드린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TDR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DT에 의한 스큐 측정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S 파라미터 측정을 통해서 삽입 손실, 그리고 반사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크로스토크를 측정해야 됩니다. 선로 간의 커플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 다이어그램 계산이 있습니다. I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신호의 전체적인 수신 상태, 즉 전송 선로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5가지 방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DR 메저먼트입니다. TDR은 제가 처음부터 TDR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약자가 여기 나왔습니다. TDR은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 약자로서 시간축에서 살펴본 반사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TDR의 장점이 회로의 임피던스 불연속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TDR 그래프를 측정해 보시면 임피던스가 쭉 잘 가다가 이렇게 툭 튀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튀는 지점 위치를 회로에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회로가 가늘어지는 이 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요. 회로에 문제되는 지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TDR 측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DR 측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측정 장비의 라이징 타임을 가장 빠르게 하고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라이징 타임을 50피코세컨드로 놓고 측정을 한 그래프입니다. 50피코세컨드로 측정해서 여기가 회로의 시작점이고요. 여기가 회로의 끝지점이 되겠습니다. 회로의 임피던스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가변되는 지점을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임피던스 값이 35ohm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장비 설정을 라이징 타임을 좀 느리게 해서 100피코세컨드로 놓고 하시면 임피던스가 약간 출렁거리긴 하고요. 쭉 가서 올라갔습니다. 이 지점에 최소값을 측정해 보시면 37ohm이 나왔습니다. 150피코세컨드로 측정할 때하고 임피던스의 측정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더 느리게 해서 라이징 타임을 200피코세컨드로 놓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200피코세컨드로 놓고 측정을 하면 회로의 임피던스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평탄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최소값도 39ohm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세 가지 그래프를 겹쳐놓고 보시면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가장 빠른 임피던스 그래프고요. 보라색이 가장 느린 그래프입니다. 내가 맞는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문제가 되는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빠른 라이징 타임을 갖고 측정을 하셔야지 보다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측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 TDT로 넘어가겠습니다. TDT를 측정하시려면 프로브가 두 개가 필요하십니다. TDR은 리플렉션이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걸 측정하니까 프로브가 한 군데만 측정을 하면 되지만 TDT는 타임 도메인 트랜스미션, 시간축에서 본 전달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필요합니다. TDT를 측정하시면 뭘 할 수 있냐? 네, 스큐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큐란 거리의 차, 시간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디퍼런셜 회로로 꾸미셨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회로가 있으실 겁니다.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회로 간의 거리 차를 측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TDT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회로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데 두 개가 약간 겹쳐 있습니다. 두 지점 간의 델타를 계산하시면 스큐, 거리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스큐는 일반적으로 PCB를 설계하실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거리를 맞추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케이블 등을 제작하실 때는 좀 스큐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케이블의 길이도 길고요. 또 꼬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거리 차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큐 측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스큐가 문제가 되는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디퍼런셜 신호겠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가 쭉 가서 스큐가 있는 회로를 지나간다면 두 신호 간의 거리 차가 있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틀립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건 두 신호 간의 거리 차가 없어서 두 배로 튄 신호를 원하는데 스큐 때문에 신호가 좀 뭉개진 이런 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스큐가 더 많다, 원 UI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DT를 통해서 스큐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측정 항목입니다. 세 번째 측정 항목은 반사 손실과 삽입 손실입니다. 둘 다 S 파라미터의 측정 항목인데요. 그 중에 S 파라미터 중에 반사 손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사 손실은 약자로 S11 또는 S22 뒤에 있는 숫자가 이제 포트 번호인데요. 반사 손실은 여기 읽어보시면 전송 선로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사 신호의 크기를 주파수 측면에서 확인하는 거다고 써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내용과 혹시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자, TDR이 뭐냐? TDR은 전송 선로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사 신호의 크기를 시간 측면에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주파수 측면에서 확인하는 게 S 파라미터 중에 반사 손실이고요. 또 S 파라미터 중에 삽입 손실이 있습니다. 삽입 손실은 송신단에서 송신한 신호를 수신단에서 측정해서 신호의 손실 정도를 주파수 측면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TDT와 비슷합니다. 포트 1번에서 송신하고 포트 2에서 받아서 손실 정도를 보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TDR과 TDT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요. S 파라미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S 파라미터 중에 삽입 손실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S21을 측정했는데 X축이 주파수고요. Y축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로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로스가 많아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괜찮은데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 어느 한 지점에서 로스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실제 측정을 확인해 보니 2.15GHz에서 마이너스 9dB 정도의 로스가 있었습니다. 2.15GHz에서 로스가 이렇게 많으니 이 전송 솔로에 2.GHz 성분을 갖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마이너스 9dB, 거의 10dB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회로가 어느 특정 지점 주파수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를 파악하는 게 S 파라미터 측정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크로스토크입니다. 크로스토크가 발생한 원인은 두 개의 선로 간의 커플링에 의해서 신호가 넘나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선로가 두 개가 평행하게 가고 있으면 선로 간에 L과 C가 발생해서 신호가 커플링이 됩니다. 자, 신호가 이렇게 구형파로 쭉 지나가는 순간 LC 커플링에 의해서 반대쪽
저희가 이제 빅팀이라고 부르는 이쪽 회로에 크로스토크가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생긴 크로스토크는 하나는 왼쪽, 내가 신호를 보낸 쪽으로 오고요. 하나는 반대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크로스토크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크로스토크를 보는데 내가 보낸 쪽과 같은 쪽으로 오는 크로스토크를 니어엔드 크로스토크라고 부르고요. 내가 보낸 쪽과 반대쪽으로 가는 성분을 파엔드 크로스토크라고 부릅니다. 니어엔드 크로스토크를 살펴보시면 니어엔드 크로스토크는 신호를 보내서 발생한 크로스토크, 가까이서 발생한 크로스토크 성분이 가장 빨리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발생한 크로스토크는 여기서 오더라고요. 가장 늦게 발생한 크로스토크 성분은 가장 먼 거리를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늦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어엔드 크로스토크를 측정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좀 낮고 긴 넓은 신호가 측정이 됩니다. 반대로 파엔드 크로스토크의 특성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크로스토크 성분과 먼 곳에서 발생한 크로스토크 성분이 도달하는 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크로스토크가 여기서 와서 쭉 가서 여기서 하나 발생했고요. 쭉 와서 나중에 발생한 크로스토크 성분은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신호들이 서로 중첩이 돼서 쌓이기 때문에 파엔드 크로스토크 성분은 일반적으로 신호의 폭이 좁고 크기가 큰 그런 성분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토크는 왜 또 측정을 해야 될까요? 크로스토크가 신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크로스토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검은색 신호는 내가 보낸 신호고요. 빨간색 신호가 크로스토크 성분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 경우 나는 1011을 보냈는데 크로스토크에 의해서 중간에 얘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100, 1101 이런 식으로 내가 보낸 신호하고 전혀 다른 라직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호가 더 더해질 수도 있겠죠. 1011이긴 하지만 신호의 레벨이 더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일렉트리컬 스트레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면 선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토크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크로스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크로스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그를 만들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DOT는 FFC가 되겠습니다. FFC의 가운데 디퍼런셜 회로에 신호를 물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인접한 선로에 신호를 물려서 측정을 하게 된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다른 포트들은 전부 막아주셔야지 정확한 크로스토크 측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니어엔드 크로스토크 측정이 되겠죠. 신호를 보낸 쪽과 크로스토크를 측정하는 쪽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니어엔드입니다. 파엔드를 측정하고 싶으시면 이쪽을 크로스토크 텀으로 막고요. 반대쪽 이쪽이나 이쪽에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 신호를 1번은 폭이 좁고 크기가 긴 성분이 나왔고요. 40mV고요. 2번은 폭이 넓고 레벨이 낮은 4mV 이런 신호가 측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1번이 파인드 크로스토크, 2번이 니어엔드 크로스토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측정 항목인 다섯 번째 I 다이어그램 측정입니다. I 다이어그램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측정하는 원리는 신호를 한 비트씩 계속 캡처를 해서 중첩을 시키는 겁니다. 쭉 중첩을 해놓고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특히 나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측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I 다이어그램 측정하는 이유는 전송 선로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신호의 크기 감소량, 레벨이 되겠죠. 라이징 타임의 변화, 지터량 측정, 듀티 사이클 변화, 이런 게 한눈에 I를 측정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I 다이어그램을 측정하실 때도 주의하실 게 있는데 I 다이어그램을 측정하시더라도 같은 전송 선로에 I를 보시더라도
송신하는 신호의 속도에 따라서 I가 틀리게 나옵니다. 지금 그림은 100Mbps의 신호를 전송하고 그거에 따른 I 다이어그램을 측정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구형파로 나오는 I가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선로에 조금 더 빠른 500메가, 얘도 거의 구형파죠. 조금 더 빨리 해서 1GBps, 2.5GBps, 5GBps의 선로를 실어봤습니다. 5GBps의 선로를 실으니까 속도로 가니까 거의 사인파처럼 보입니다. 펀다멘탈 성분만 남고 하모닉 성분이 다 날아간 거죠. 더 높아지면 펀다멘탈도 못 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회로, 전송 솔로에 실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미리 파악해 보는데 I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송 솔로의 특성을 측정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TDR, TDT, S 파라미터, 크로스토크, I 다이어그램.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5가지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측 장비와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 장비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측정하시려는 제품, DUT죠.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하고 장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픽스처 또는 프로브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케이블, USB 케이블, HDMI 케이블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픽스처를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케이블을 픽스처에 연결하고 장비와 픽스처를 연결해서 케이블의 성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보통 케이블 측정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프로빙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빙을 사용하시면 이런 PCB를 직접 프로빙 하실 수가 있는 거죠. PCB는 픽스처를 따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PCB 측정에 이런 프로브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프로브는 기가 프로브라는 제품으로서 싱글엔드와 디퍼런셜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프로브로 선택하실 때는 측정하시려는 장비의 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DUT가 더 작다, 아주 작은 제품이나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브 스테이션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프로브 스테이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적과 DUT의 크기,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PCB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RF 커넥터는 보드에 납땜을 해서 사용하셨죠. 이렇게 되시면 보드에 사용하는 납의 모양이나 양에 따라서 고주파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땜을 하지 않고 보드에 바로 체결하는, 볼트에 이렇게 볼트로 바로 체결하는 방식이 요즘 들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엔드런치 타입으로 해서 보드의 끝에 이렇게 맞물리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버티컬 타입, 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 보시면 보드에 수직으로 세워서 측정하는,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주로 나오는 제품 대역이 한 40기가와 67기가 이 정도 제품 고주파 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나왔습니다. 측정 장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5가지 방법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그 장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DR 측정하려면 TDR 장비가 필요했고요. S 파라미터 측정하려면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했고요. I를 보시려면 버트라는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비가 구비하시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장비가 있습니다. 키사이트에서 출시한 86100T라는 TDR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기능이 TDR, TDT 측정 기본으로 되고요. S 파라미터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 다이어그램도 가능하고요. 이 장비는 현재 나온 TDR 측정 장비 중에 가장 빠른 라이징 타임입니다. 8피코세컨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DUT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작은 DUT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라이징 타임을 갖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86100T는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제공해서 보다 정밀한 측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송솔로의 특성을 측정하는 5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제이스는 키사이트의 테크니컬 파트너사로서 다양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기적인 교육과 각종 측정 장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